자, 로마자 3번 징계의 법적 검토 순서인데요. 정당성의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는데 요게 이제 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로 몇 번까지냐? 10번까지 147페이지 10번까지 나눠져 있는데 어떤 징계가 나오면 요걸 다 검토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답안지에는 다 쓰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뭐 논술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례에서 문제되는 쟁점만 쓰시면 되는데 징계의 법적 검토를 검토하는데 징계의 법적 검토를 하는 순서에 있어서 10가지를 반드시 암기해 두시고 요 10가지의 스펙트럼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점 하나씩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일단 부재소 특약의 문제예요. 부재소 특약인데 본안전 항변입니다. 근로계약에 있어서 어떠한 징계를 받던 어떠한 인사명령을 받던 부재소 특약을 한다면 징계에 대해서 나는 제소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소송 못하는 거죠. 징계가 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이 부재소 특약이 어떤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에서 권리 남용이라든지 신의칙 위반이 안 돼야겠죠. 자, 부재소 특약의 문제. 자, 그 다음에 소의 이익 존부인데요. 해고에서 문제가 돼요. 해고는 일반적으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민사소송법상 해고 무효 확인이니까 확인해소죠. 그러니까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또 문제는 뭐냐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 이렇게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해고 기간 동안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가 되거든요. 요건 청구니까 이행해소예요. 이행해소. 소의 이익이 다르다는 점. 소의 이익 존부도 사용자 측의 항변으로서 본안전 항변입니다. 음형 부분 보시면 되고요. 자, 소의 이익이 문제되는 게 137페이지 보시면 정년 도달 소송을 하는데 정년이 도달했어요. 확인의 이익이 없으니까 소 각하해야겠죠. 계약기간 만료됐어요. 원칙적으로 부정돼요. 확인의 이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약이 갱신될 가능성이 농후하거나 갱신 기대권이 있다면 소의 이익이 인정되죠. 복직됐다.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중에 복직됐다. 확인의 이익 없습니다. 자진 퇴사했다. 확인의 이익 없고요. 사망했다. 이때는 확인의 이익이 아니라 소송 종료 선언입니다. 소송 종료 선언.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가 종료 확정된 경우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이 뭐냐면요. 해고 무효 확인 소송만 제기했을 때 문제되는 거고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같이 제기했다면 정년 도달 계약 기간의 만료, 복직, 자진 퇴직, 사망 요거랑 상관없어요. 미지급 임금 청구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요 부분만 날라가고. 자, 넘어가서 2번 신의칙 138페이지입니다. 2번 신의칙 또는 실효의 원칙 위반 여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냐면요. 해고된 지 한참 됐는데 갑자기 해고 무효 확인을 한 거는 이게 좀 실효 원칙이 적용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징계 시효 기간이 있습니다. 징계 시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는 없는데 그 회사 개별적인 징계 규정에 있거든요. 그런 징계 시효 기간이 도가하면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징계가 부당한 징계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겠죠.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한 것이 아니고 이번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근로자에게 생기지 않았다면 예외적으로 징계 시효 기간이 도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않을 것이 아니고 않은 것이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징계 시효의 기산점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시점인데 여러분,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놓치시는 분들 많아요. 이중징계인데요. 이중징계는 안 됩니다. 처음에 약한 징계를 때렸다가 강한 징계 때려야지 하면 그 강한 징계가 무효예요.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중처벌 금지 원칙입니다. 처음에 제대로 해야 돼요. 강력하게. 근데 문제는 이
이중징계 금지가 뭐랑 문제되냐면 뒤에서 합니다. 근데 맛만 잠깐 보고 들어갈게요. 자, 과장, 부장이 있는데 이거는 직급이죠. 이 사람이 맡은 직위가 팀장이에요. 이제 회사 안 다녀보신 분들 조금 이제 애매하시겠지만 차장, 과장 이런 순서로 나가거든요. 대리, 사원. 이건 직급이에요. 다 직급. 직위는요. 어떤 임무 부여 같은 거죠. 팀원이에요. 얘네들은 다. 직위는. 근데 이 부장이 회사 돈을 횡령했어요. 그러면 일단 징계가 바로 일어나는 건 아니죠. 징계 시점은 여기에요. 징계 사유 발생. 징계가 바로 일어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징계 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고지반론권의 부여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회사 돈을 횡령했는데 팀장이라는 위치에 두면 안 되잖아요. 일단 요거를 보직 해임을 해요. 다른 말로 직위 해제, 나아가 대기 발령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자세한 건 뒤에서 설명합니다. 부장이란 직급을 자른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징계 여기서 나올 거예요. 강등이 되면은 차장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심하면 해고도 되고, 좀 경한 경우에는 감봉만 되겠죠. 자, 그럼 이런 보직 해임하고 직위 해제 대기 발령을 내리고, 이때 징계를 하려고 하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죠. 이거 이중 처벌 아니냐, 이중 징계 아니냐. 근데 아니다. 이건 잠정적 처분이다, 미래를 향한. 미래를 향한 잠정적 처분이다. 이 사람이 횡령을 한 사람인데 진짜 조사를 해보니까 횡령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징계할 때까지 계속 돈 주무르는 자리에 있게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건 미래를 향한 잠정적 처분이고 징계는 과거를 향한 과거에서의 확정적 처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중 처벌이 아니에요. 이중 징계 해당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예외적으로 이중징계인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일종의 인사명령이 아닌 징계적 성격으로 내려지면 이 징계랑 이중징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정작 이거 원래 해야 될 건 이건데 요거 하다가 그냥 이걸 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사용자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중징계 해당 여부 거기 요건 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 안 드렸다고 해서 안 보시면 안 됩니다. 자, 5번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플러스 징계사유랑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기책사유 플러스 뭐가 있었죠? 하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하나 있었죠?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 또는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습니다. 몇 페이지? 134페이지에 판례 번호 86 다카 1875 판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1페이지 오셔서요. 징계사유로서 근로자의 사생활의 비위행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일은 너무 잘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생활이 좀 난잡해요. 회사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아요. 그럼 이거 잘라야 되느냐, 자르거나 징계를 내려야 되느냐. 근데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 사생활의 자유가 있는데 왜 사생활에 회사가 개입하냐 이거예요. 회사 일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데. 그래서 안 된다. 원칙은 안 된다. 근데 다만 그 사생활의 문란함, 사생활의 비위 행위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회사의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면 사생활을 이유로도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판례들이 있는데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징계 쪽 판례는 꼭 읽어보셔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판례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판례를 통해서 판례에 있는 요건들,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들이요 다 판례를 풀어 쓴 것들이에요. 판례를 답안지에 옮기기 쉽게. 그러니까 내용만 보셔도 되는데 내용만 보면 실제 판례에서 어떤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하고 있는지, 어떤 표현으로 되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판례 하나씩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41페이지. 징계사유로서 근로자의 사생활의 비위행위인데 그 판례 한번 보실까요? 2000도 3689 판결인데 두 번째 줄,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조회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징계사유로서 그 다음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인데, 노동조합 내부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 뭐냐면요, 조합장이, 노동조합의 대표자, 조합장이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노동조합에서 조합 대표자가 조합비를 횡령했어요. 나쁜 놈이죠. 형벌로 처벌해야 되고. 근데 형사처벌과 별도로 사용자가 징계를 내릴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조합 내부의 문제니까 조합원들이 얘를 형사고소를 하건 조합 차원에서 징계를 하건 그건 조합이 알아서 할 일이다. 왜? 사용자가 간섭하기 시작하는 순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게 됩니다. 근데 다만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긴 한데 이게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회사 질서를 실추시키는 경우, 여기 단서 있죠? 14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세 가지 요건, 그런 경우에 해당되면 예외적으로 조합 내부의 문제라도 사용자가 징계할 수 있다. 사실 그 판례가 아시아나 승무원 판례입니다. 아시아나 승무원. 그 아시아나 승무원들 중에 일부가 부당해고를 당해서요, 승무원들이 돈을 모아요. 투쟁도 하고 소송도 하고 그 사람들 월급 못 받으니까 지원도 하려고. 그런데 승무원 노조의 조합 대표자가 그 돈으로 너무 과다하게 해고당한 근로자에게 돈을 자기 임의대로 줘요. 조합 결의한 만큼 준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일부 또 자기가 또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은 조합 내부에서 뭐 조합원 자격도 박탈당하고 뭐 조합 내부에 징계도 받고 형사고소도 당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가 별도로 또 인사처분, 즉 인사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아니면 징계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게 승무원의 행위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해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142페이지 징계사유와 형사상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요. 이게 뭐냐, 요 밑에 참고를 보시면 확실해요. 자, 무죄 추정의 원칙은 헌법상 대원칙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상 징계 사유는 소멸했고 징계 시효 기간은 도과했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해요. 그러면 사용자는 노동법 관계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설사 네가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관계가 이미 상실되었고, 또 근로자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하고, 특히 고위직 임원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 비위행위는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되어 오거나 비위행위로 인한 위법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적어도 징계시효는 사용자가 비위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기산한다. 이런 식의 대립이 자꾸 생깁니다. 뭐냐면 근로자가요 비위행위를 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형사고소를 했어요, 사용자가. 근데 보니까 냄새는 나요. 냄새는 나는데 증거불충분 이렇게 나왔어요. 증거불충분. 자, 형사소송 조금만 해볼까요? 자, 불기소 처분에는 뭐가 있죠? 불기소 처분에 각조 39번 제가 정리해놨는데,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은 범죄 인정 안됨과 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으로 구분된다. 범죄 인정 안됨은 범죄가 당연히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도 안 돼요. 징계권 남용이에요. 근데 증거불충분은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는 건 엄격하잖아요. 요건이 재형법정주의라든지. 그런데 딱 누가 보면 냄새는 난단 말이에요. 그럼 사용자가 징계를 하거나 인사명령을 할 때도 우리가 막 형사처벌을 하듯이 그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즉 불기소 처분 중에서 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은 과연 이것도 무죄로 봐야 되느냐. 무죄로 봐서 형사처벌은 안 되겠지만 사용자가 징계를 못하는 것이냐, 이런 겁니다. 뭐 기소유예는 뭐 형사상 처벌이 안 됐다 뿐이지 범죄 행위잖아요. 기소유예는 뭐 당연히 사용자가 징계를 하거나 인사명령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증거불충분의 경우 근로자랑 사용자가 이런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참고 파트의 3번 징계시효기간 도가 문제는 뭐냐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었는데 이때 징계시효기간이 사용자가 안 시점은 이거예요. 사용자가 비위행위 안 시점. 그럼 징계시효기간은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한 요때부터 해가지고 요때 종료가 되는 거냐, 아니면 사용자가 인식한 시점부터 요때 종료되는 거냐, 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참고 부분 박스의 3번 징계시효기간 도가입니다. 그 부분이 문제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단체협약, 요 판례 부분, 판례 2개 있죠? 142페이지에. 그 부분이 뭐냐면, 단체협약이나 또는 취업규칙에 뭐 징계를 할 수 있는 요건으로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뭐 요런 문구들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유죄 판결이 뭘 의미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들입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 오시면 징계사유로서 경력사칭인데요. 학력사칭도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거. 페이지 140페이지 각주 38번입니다. 140페이지 각주 38번 징계사유로서 경력사칭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인데요. 징계절차는 고지반론권이라든지 징계위원회 개최를 거쳐야 하는데 중대한 절차 위반에 한정하여 정당성이 박탈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차의 하자는 사후에도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뭐냐면, 고지반론권 징계위원회 개최 다 했어요. 근데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징계위원회가 최종 징계 여부부터 징계를 한다면 그 징계의 수준, 징계의 양정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징계위원회 구성이 징계위원회 구성의 정당성 문제가 요즘 최근에 이슈가 돼요. 이 부분 써주셔야 돼요. 쟁점이 있으면. 왜냐하면 징계위원회가 뭐합니까? 징계 여부 결정하죠. 징계해야 되겠냐 말아야 되겠냐. 징계를 한다고 하면 징계의 양정, 징계의 정도를 결정하잖아요. 징계 수준을. 근데 이 징계위원회가 다 사용자, 친사용자 위주예요. 또는 뭐 다 노동조합 계열이에요. 이게 그럼 징계가 정당하냐. 이 부분에 대한 겁니다. 자, 그 부분이 144페이지 넘어가시면 맨 아래 페이지 화살표로 되어 있죠. 이 부분 반드시 제가 지금 요 내용만 읽어보시면 다 알아요. 아니까 반드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5페이지인데요. 당연퇴직 조항이 있는 경우 징계해고 등의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당연퇴직 조항은 뭐냐면, 이런 사유가 되면 너는 당연히 퇴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통지는 해고가 아니라 그냥 근로관계 종료에 사실상 통지에 불과하다라는 거. 따라서 이러한 당연퇴직 조항이 있다면 징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징계 절차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징계 절차를 안 거쳐도 됩니다. 그 부분이 또 아래에 있죠. 자, 징계 양정의 상당성 7번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징계권의 행사가 사용자의 재량임에도 불구하고, 재량이다고 하더라도 재량이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야 되죠. 이 부분 써주셔야죠. 재량권의 일탈남용. 자, 그럼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뭐냐? 1번 공익의 원칙에 반한 경우, 2번 비례의 원칙에 반한 경우, 평등의 원칙에 반한 경우 징계권의 행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 공익, 비례, 평등. 공비평입니다. 공비평. 공비평. 앞글자만 따서 공비평. 자, 그럼 146페이지 8번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147페이지 9번 미지급 임금 청구와 중간 수입의 공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있는 게 아니고 민법 제538조 제2항에 있는 거고 판례로도 인정되는 거다. 그런데 휴업기간 중에 중간 수입의 공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부당징계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인정될 수 있다. 근데 입증 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이런 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48페이지 판례 한번 보시고요. 149페이지 인사명령의 법적 검토 순서입니다. 인사명령. 자, 인사명령은 뭐죠?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과의 비교 형량,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쳤느냐, 요겁니다. 요 세 가지 줄줄줄 나와야 돼요, 저처럼. 자, 1번 보시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내지 권리 남용 여부인데요. 요 부분은 별도의 요건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판례가 언급은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언급하느냐. 제가 말씀드린 아까 세 가지 있죠.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과의 비교 형량,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 요거를 안 거치면 근로기준법 위반했거나 권리남용이다. 그래서 인사권 남용은 효력이 부정된다. 이런 논리로 가요. 판례가. 자, 2번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3번 150페이지 3번입니다. 인사명령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과의 비교 형량. 이 부분 6째 줄부터 이 경우 근로자의 인사상 경제상의 불이익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추상적 불이익도 고려하며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포괄적인 내용까지도 포함한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의 인사명령이라고 한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요, 해외지사로 발령을 낼 수도 있고 업무상의 필요성 때문에. 그리고 근로자에는 당연히 불이익해지죠. 여기에 생활 근거가 있는데 갑자기 딴 데로 가라고 하면. 근데 그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한가? 또는 사용자가 그만큼 보전해 줬는가? 수당을 줬다든가 기숙사를 제공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걸로 비교 형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근로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인데 정당성 판단의 한 요소일 뿐 당연 무효 사유는 아니에요. 협의 절차를 안 거쳤다고 해서 인사명령이 무조건 정당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한 요소로 고려되는 거고 합의까지 거칠 필요는 당연히 없다는 겁니다. 근데 151페이지 보시면요. 그러나 보시면 근로계약의 근로의 종류, 내용, 근무장소 등을 특별히 한정하고 있는 경우 이때의 인사명령은 근로계약 내용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때는 근로자의 동의, 즉 합의를 거쳐야 돼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인사이동의 기준이나 절차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한 그 일식요리사 사건이에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이제 호텔에 일식 요리사인데 보통 부산에 있는 중식인가요? 양식 요리사 주방장으로 발령을 내요.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근로계약 자체에 자기 업무가 정해져 있어요. 일식 요리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업무를 통해서 자기 개발이 되는 사람이에요. 업무 자체가. 그런데 갑자기 딴 거 하라고 그러면 월급 다 줄게. 너 자른 것도 아니잖아 라고 사용자가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협의가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 부분 5번에 있습니다. 인사명령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에서 근로의 종류, 내용, 근무장소 등을 특별히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고요.
전직 명령이나 전출 명령 뒤에서 하는데요. 전직이나 전출 명령은요. 전적 명령입니다. 전적 명령. 전적 명령, 전출 명령은 뭐냐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전적은요. 뭐 현대라고 해요. 현대 뭐 내가 그룹 공채로 들어갔어요. 뭐 지금의 현대는 그렇지 않지만 쪼개져 있지만 예전에 현대였는데 처음에 현대 자동차로 발령이 났는데 현차로 발령이 났는데 한 몇 년 일하니까 현대 건설로 가래요. 근무 환경도 다르고 뭐 다 다르잖아요. 적응이 되겠어요? 뭐 임금 체계도 다를 거고. 근데 이 경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포괄적 동의를 받아요. 내가 언제든지 전적할 수 있다. 이렇게 전적할 수 있다. 전적에 대한 동의를 받아요. 그럼 동의만 받으면 다 되냐? 이때는 채용이 급하니까 뭐 뭐든 동의하죠. 이 동의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대법원이 이러한 포괄적 동의가 뭐 이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때 전적할 때 별도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 이럽니다. 좀 근로자한테 불리하죠. 필요 없다 해요. 전출은 뭐냐면요. 이런 그룹 계열사 간의 전출이 아니라 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뭐 현대가 뭐 일본에 일본에 미쓰비시랑 뭐 제휴를 맺고 뭐 인력을 교환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전출이에요. 전출은 뭐 이거보다 더 안 좋죠. 뭐 좋을 수도 있나요? 해외 가니까. 이 경우에도 포괄적 동의가 가능하다. 전적과 전출의 차이입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협의가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 합의를 거쳐야 되는데 포괄적 동의가 가능하다. 사전에 또한 뭐 사후동의도 가능하다. 묵시적인 사후동의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네, 그 다음에 152페이지 넘어가셔서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의 인사규정의 준수. 자, 이게 다 근로계약에 대한 거니까 근로계약 상위 규정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인사규정이 있다면 이 인사규정에 따라야 되죠. 뭐. 자, 그 부분 그 다음에 쟁점 1, 쟁점 2, 쟁점 3, 쟁점 4 나오는데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 체크해야 될 게요. 단체 협약에 이런 게 있었어요. 되게 막강한 노동조합인가 봐요. 뭐 조합원인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노동조합이 합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고 징계를 먹어야 돼요. 막 회사 돈을 횡령하고 막 이랬어요. 당연히 징계해야 되죠. 근데 노동조합이 합의를 안 해줘요. 그럼 징계 못하냐? 그건 뭐냐? 노동조합의 합의권의 남용이다. 너 조합원이라고 해서 같은 식구라고 죄진 사람을 그렇게 감싸돌면 되느냐? 이런 경우에 합의 없이 한 해고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게 153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노동조합 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도 없이 무작정 징계에 반대함으로써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측이 합의 거부권을 남용한 것이 되어 사용자가 이러한 합의 없이 한 해고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네, 그 밑에 판례죠. 2001도 3136 판결입니다.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152페이지 쟁점 4에 대한 건데요. 쟁점 1, 2, 3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설명 안 드리는 거는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라서 그래요. 자, 그럼 제2절 해고의 예고인데요. 징계 중에서 해고는 사전에 예고를 해야 돼요. 30일 전에. 음용 부분 보시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예고는 정당한 해고에 적용되는 것이지 부당한 해고는 해고 예고를 했다고 해서 그 부당한 해고가 뭐 정당한 해고로 싹 바뀌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당한 해고를 해가지고 이제 해고 예고 수당을 수령했어요, 근로자가. 그러면 그 부당 해고를 내가 해고로서 인정하고 나중에 부당 해고로서 뭐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 이런 뭐 묵시적인 추인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2번 절차 보시면 로마자 2번 절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려면 해고의 효력 발생일을 특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불확정 기한이나 조건을 붙인 예고는 해고 예고로서 효력이 없다. 이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해고 예고 규정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인데요. 이 참고 부분 박스 보시면 무효설, 유효설, 상대적 무효설, 선택권설이 있어요. 근데 대법원은 유효설의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해고 예고 규정은 단속법규이므로 이에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벌칙만이 적용될 뿐 해고의 통지 그 자체는 유효하다고 한다. 다만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해고 예고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유효설의 입장입니다. 즉 해고 예고 규정은 단속법규니까 이에 위반하더라도 해고 자체는 유효하다. 물론 저 정당한 해고겠죠. 자, 해고 예고 수당 155페이지. 해고 예고 수당은 임금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한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 자는 점입니다. 많이 좀 힘드시죠? 근데 이거 해고와 관련돼서 뭐 징계해고, 그 다음에 통상해고, 그 다음에 인사명령, 그 다음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이 부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요. 여러분이 그냥 쏙쏙들이 알아야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진도가 느리더라도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잠깐 물 한 모금만 마시고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3절 해고와 관련된 법적 쟁점인데요. 해고는 징계의 일종이므로 앞에서 검토한 징계의 법적 검토 순서에 따라 검토를 해나가야 하는데, 해고는 징계 중에서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징계이기 때문에 이 해고만 관련된 별도의 법적 쟁점들이 있습니다. 다른 징계와는 달리. 그래서 이걸 좀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자, 우선 들어가기 전에 징계 해고가 있는데요. 징계 해고가 제일 질이 안 좋아요. 근로자의 비위 행위로서 질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근로자의 기업 질서 위반 등의 행태상의 사유예요. 행태상의 사유. 기업 내외의 범죄 행위, 기업 질서 위반입니다. 통상해고는요, 그런 행태상의 사유는 아니고 근로자의 불완전한 근로 제공에 따른 일신상의 사유예요. 뭐 질병 및 장애로 인한 근로 능력의 결여나 저하, 근무 성적 및 근무 태도 불량을 의미합니다. 물론 뭐 징계해고든 통상해고든 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는데요.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징계해고는 정당성을 요건 완화해서 징계해고가 가능하게끔 해주고요. 통상해고는 정당성 요건을 약간 엄격하게 봐서 성립 요건을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로마자 2번 해고 사유입니다. 1번 통상해고 사유를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한 경우 보시면 15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화살표 보시면 징계해고뿐만 아니라 통상해고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된다. 다만 통상해고의 경우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 기준이 징계해고보다 약간 완화된다라고 하는 점. 완화된다고 하는 거는 그 정당한 이유를 엄격하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통상해고의 경우. 그 다음에 2번 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해고 사유와의 관계 한번 보시면 되고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157페이지 넘어오셔서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인데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 규정이 있다면 뭐 이에 따라야 되고요. 단체협약에 징계해고 합의 조항이 있는 경우 합의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노동조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의권의 남용이다라고 본다면 합의 없이도 해고 가능하고, 단체협약에 징계해고 협의 조항이 있는 경우 뭐 협의를 거치면 되고요. 안 거쳤다 하더라도 중한 절차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해고 자체는 유효하다는 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4절 전직명령입니다. 전직명령. 전직명령도 인사명령인데요. 여러분들이 검토하셔야 될 게, 이게 어려워서 시험 문제 나올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변호사 시험에 그렇게 역사가 길지 못해서, 바로 이렇게 어려운 게 나올까. 뭐, 해고 쪽도 할 게 많은데. 하지만, 뭐, 아셔야 됩니다. 이걸 하면서 인사명령이 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전직명령은 인사명령이에요. 인사명령. 그런데 이게 징계의 일환으로 될 수가 있어요. 징계 일환이라면 우리가 앞서 검토한 징계의 정당성 있잖아요.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면 돼요. 글로 가면 돼요. 근데 이게 인사명령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검토하시면 돼요. 3가지.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과의 비교 형량,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 중에 어떤 거는 근로자의 동의, 합의를 거쳐야 되는 것도 있다. 뭐 보셨죠? 처음에 2단계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징계 일환인지 아닌지 이걸 검토하고 아니다라고 하면 인사명령으로 가는 거예요. 100.5점에서 20점입니다. 이 부분. 자, 그럼 일단 정의부터 보시면요. 전직이 이 용어로 혼동하고 있는데 그냥 제 방식대로 암기를 하세요. 전보랑 전근이 있는 거예요. 전근이. 보근이. 자, 전보는 뭐냐? 보직을 변경하는 인사명령이에요. 보직을. 갑자기 너 팀장인데 팀원에 이런 거예요. 팀장인데 팀원에. 전근은요, 보직은 유지를 해요. 팀장인데 너 서울 지점의 팀장인데 부산 지점 팀장에 해가지고 전근, 근무 장소 변경이에요. 이거를 도합 합쳐서 전직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르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보가 상위 개념이고 보직 변경이 전직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쓰시든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하시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전직을요, 다른 말로 또 배치 전환이라고 해요. 배치 전환. 대기 발령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대기 발령은 조금 달라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는데 대기 발령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거는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취업규칙의 전직을 징계로 규정했다고 해서 전직은 인사명령이 아니냐? 아닙니다. 인사명령이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취업규칙의 전직을 징계로 규정하면 이놈의 회사는 전직은 무조건 다 징계인가 봐. 그게 아니고 징계인 전직도 있고 인사명령인 전직도 당연히 전제된 겁니다. 규정 안 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에요. 자, 전직명령의 법적 성격은 인사명령이에요. 원칙은 인사명령이다. 예외적으로 징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판단해 보셔야 돼요. 사례를 읽고 이거 징계로 가는 게 내가 답안 쓰기 좋다. 이거 인사명령 쪽에 쟁점이 많은 것 같으니까 인사명령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답안지 했을 때 소신껏 쓰는 분들이 있는데 소신은 합격하신 다음에 변호사로서 소신을 발휘하면 되는 거고요. 답안지는 도대체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냈느냐, 요걸 써주시면 돼요. 내가 어떤 걸 써주기를 바라면 되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전직이 인사명령이고 징계일 수 있는데 난 아무리 봐도 이 사안은 징계인 것 같아,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징계로 쓰려고 보니까 뭐 답안에 쟁점도 몇 개 없어요. 그럼 징계로 가면 안 되죠. 인사명령으로 갈 때 쟁점들이 많아요. 그건 인사명령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인사명령으로. 내 소신이 도대체 징계로밖에 안 돼. 그러면 징계를 써주시고 만에 하나 인사명령이면 이러한 게 있습니다. 써주세요. 다 써주면 좋잖아요. 자기 소신을 너무 부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전직 명령의 정당성, 로마자 4번입니다. 1번 정당성의 취지. 자, 전직 명령도 인사 명령이니까 정당성의 판단 기준은 똑같아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과의 비교 역량,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 뭐 이런 겁니다. 예외적으로 또 근로계약의 근로의 종료 내용, 근무 장소 등을 특별히 한정하고 있거나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그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따라야겠죠. 그 부분이 159페이지 2번입니다. 정당성의 판단 기준 반드시 읽으셔야 되고요. 이러한 전직 명령에 대해서도 사실은 근로계약 체결 시에 포괄적인 합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포괄적인 합의에 대해서 대법원은 유효하다고 하고 있고요. 자, 전직 명령의 구제 방법인데요. 전직 명령은 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한데 전직 명령이라는 인사 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5절 전적인데요. 말씀드렸죠? 전적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인사명령이다. 뭐 다른 기업이라고 하지만 한 그룹 내예요. 한 그룹 내. 그런데 이러한 전적은 전직하고 또 달라요. 전적하고 다른 게 전직은 어쨌든 그 기업 내잖아요. 근데 전적은 기업 대 기업으로 가는데 다만 그룹에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업무지휘권의 주체 변경 및 그로 인한 근로조건 경력, 고용 보장 등에서 근로자의 불이익이 생겨요. 즉 보시면 160페이지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요. 업무지휘권의 주체 변경 및 그로 인한 근로조건 경력, 고용 보장 등에서 근로자의 불이익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은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근데 뭐다? 포괄적인 사전 동의가 가능하다라고 했죠. 이게 로마자 4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62페이지. 로마자 5번. 묵시적인 사후 동의도 유효하다. 보시면 되고요. 로마자 6번. 전적 관행의 확립. 예전부터 기업에서 그런 관행이 유지돼 왔고 규범적인 사실로 승인돼 있다면 동의조차 받을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제6절. 전출에 대한 건데요. 전출이란 건요. 이건 뭐 아예 다른 기업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말한 뭐 현대에서 현대랑 제휴로면도 뭐 미쯔비시로 가는 거. 이것도 뭐 당연히 업무지휘권의 주체 변경 및 그로 인한 근로조건, 경력, 고용 보장 등에서 근로자의 불이익이 생기죠. 로마자 2의 방식 1번 원칙의 두 번째 줄입니다. 뭐 2번에 예외도 있긴 해요. 전출 후의 법률 관계인데 이 부분은 조금 딱 한번 보셔야 돼요. 뭐 이런 경우가 뭐 가능하겠습니까만은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서로 기술을 교류하자 뭐 아주 이런 해피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LG전자랑 반도체 기술을 공유하자. 뭐 반도체? 뭐 휴대폰이라고 할까요? 예, 그래가지고 갑이라는 근로자를 전출을 보내요. LG전자로 업무 교류 차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삼성전자에서는 휴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근로가 되고, 따라서 해고, 근로관계의 종료, 뭐 해고에 관한 거는 삼성전자가 권한을 갖고 있고요. 일단 여기서 근로를 하니까 근로에 따른 뭐 지시, 지휘, 명령 또는 뭐 인사 명령이라든지 뭐 휴가 이런 거는 LG전자가 갖는 겁니다. 이 부분 전출 후의 법률관계 보시면 되고요. 네, 제7절 영업양도인데요. 영업양도 사이에서도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다만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자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영업양도 시키기 전에 양도를 하는 회사가 근로자를 다 해고시킵니다. 일시에.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해주겠다는 거죠. 양수받는 회사가 불편하지 않게끔. 그게 로마자 2번 근로자 지위의 승계, 1번 승계의 방식과 범위 세 번째 줄부터입니다.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또한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 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 체결일 이전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영업양도로 인한 법률관계, 양도회사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입니다. 그러면 퇴직금 제도의 차등 설정 금지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다. 퇴직금 차등 설정 금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직위해제입니다. 제8절 직위해제인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이 부분도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높은데 전직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직급이란 게 있어요. 직급. 우리가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회사의 경우에는 주임도 있고, 계장도 있고 하는데,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직위가 있어요. 너의 위치. 팀장, 부팀장, 이런 것도 있고, 팀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부장이 재무팀장인데 회사 돈을 횡령을 했어요. 이 시점에서 징계가 다음날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징계는 이때까지 하는데 조사도 해야 되고 이 사람 해명도 들어봐야 되고 고지반론권 이런 것도 있고 징계위원회도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계속 돈을 만지게 둘 수가 없잖아요. 어떨지 모르는데 진짜로 그럼 이 직위를 해제하는 거예요. 직급은 유지하고 직위를 해제하는 거예요. 직위를 해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보직해임이라고도 해요. 보직해임. 다른 말로 보직해임이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대기발령은 뭐냐면요. 유사한 듯 하면서 좀 달라요. 저 사람의 직위는 해제하지 않아요. 직위 안 해제 이렇게 쓰였습니다. 직위는 해제하지 않고 재무팀장의 직위는 유지하는데 발령을 인사팀이나 징계가 끝날 때까지 인사팀이나 총무팀으로 발령을 내요. 그 일을 못하게끔. 이게 대기발령이에요. 직위만 붙여주면 뭐합니까? 그 업무 안 하니까 마찬가지의 효과는 있어요. 어떤 회사는 이 직위 해제랑 대기발령을 동시에 내는 회사도 있어요. 이 용어를 혼동하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직위해제랑 대기발령이 조금 다르긴 한데 여기서는 직위해제라는 명칭으로 통칭해서 쓰겠습니다. 자, 제8절 직위해제 거기 참고 부분 보시면요. 근로자는 이 직위해제를 징계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23조 1항 당연히 적용되고 징계 정당성으로 따져라 이럽니다. 근데 사용자는요. 이거 인사권이야. 징계는 이때 하는 거고 징계하기까지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건 잠정적인 처분이야. 미래에 대한 인사권이야. 설사 23조 제1항이 니들 말처럼 예시적 규정에 불과해서 모든 인사명령이 23조 1항에 적용된다면 그 정당성 여부는 완화돼서 엄격하지 않게 완화돼서 적용돼야 돼.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167페이지 직위해제와 대기발령과의 관계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요. 로마자 3번도 했으니까요. 자, 로마자 3번은
직위해제의 유형은 사실 168페이지 보면 요 세 가지 경우예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 또는 근무 태도가 극히 불량해서요. 잠깐 보내는 거예요. 교육 훈련을 받아와라. 이런 경우가 있고 2번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경우 이 경우에는 당연히 직위해제 해야 되죠. 맡기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직제 개편 등으로 보직이 없어진 경우 돼요. 각 경우가 조금 달라요. 1번 같은 경우는 인사권에 행사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23조 1항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완화돼서 적용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는 징계 행사인 경우가 많아요. 징계적 성격이 강해서 근로기준법 23조 1항이 당연히 적용되고 정당성 요건도 엄격하게 판단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직위해제를 하고 나서 이때 징계를 할 때 근로자가 항상 항변하는 게 이게 이중징계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중징계 아니냐. 직제 개편 등으로 보직이 없어진 경우는 실은 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전 단계일 경우가 많아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이 적용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직위해제 문제가 나올 때 요 세 가지 경우로 분류하셔서 근로기준법 23조를 적용할지 24조를 적용할지 23조를 적용하더라도 정당성 요건을 어떻게 판단할지 이 부분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적용할 때 징계의 정당성이냐 이게 인사명령의 정당성이냐 이 부분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직위해제 이 세 가지 유형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 직위해제를 인사명령이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정당성 판단은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과의 비교 역량,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인데요. 이 직위해제는 조금 뭐가 다르냐면 이런 아까 말씀드린 징계성 직위해제도 있고 그냥 단순한 인사명령으로서의 직위해제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 또는 근무 태도가 극히 불량한 경우거든요. 이 경우 이제 직위해제를 해요. 직위해제를 하고 회사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 3개월 이내에 원직에 복귀하지 않으면 또는 직위에 원직이게 되겠죠. 원직에 복귀 못하면 당연퇴직. 요래버려요. 이런 조항이 있다고 쳐요. 대부분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잘 안 나오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직위해제를 받아가지고 인사팀이나 총무팀으로 죄송합니다. 인사팀이나 총무팀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럼 3개월 이내에 원직에 복귀 못하면 당연퇴직하니까 별도의 해고 절차도 필요 없죠. 당연퇴직 조항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 제도를 악용하는 거예요. 직위해제 제도를. 그러니까 실무에서 많이 문제되고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별도의 해고 절차가 부조하니까 사용자가 이거 막바로 해고를 때리면 근로자가 반발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네 만약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직위해제로 일단 간 다음에 3개월 적당히 버텨서 원직에 복귀 안 시키면 당연퇴직이 되니까 해고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겠네? 해고 규정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직위해제는 실은 징계랑 다를 바가 없어요. 인사명령이라고 하지만 징계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이 경우 직위해제의 정당성을 판단하려면 이 3개월 이내에 1개월 단위마다 평가를 해서 기준을 통과하면 원직에 복귀시켜줄 수 있는 그런 구제 절차가 있느냐. 있다면 그러한 구제 절차를 거쳤는데도 얘가 3개월 동안
계속 뭐 바닥을 맴돈다라고 하면 이때는 당연퇴직되고 별도의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정당하겠죠. 그런데 이런 절차를 마련해 주지도 않고 막바로 이렇게만 한다면 그냥 직위해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해고의 변태적 모습이잖아요. 변형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위해제부터 따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이건 징계다. 따라서 23조 1항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정당한 이유는 징계로서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직위해제와 당연퇴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2번 169페이지 2번에 직위해제의 기간 뭐 무기한한다는 건 뭐 해고랑 다를 바 없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구제 절차의 존부 이런 것들로 근로자의 불이익과의 비교 형량을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인사명령이라든지 전직의 경우와는 달리 직위해제는 인사명령으로서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직위해제의 기간, 구제 절차의 존부가 따로 요건으로 들어간다는 점, 요 부분 중요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70페이지 넘어오시면요. 직위해제와 소의 이익인데, 로마자 6번. 요 부분은 뭐냐면, 직위해제를 해가지고 이 근로자가 다투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에, 떡하니 해고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해고가 났으니까.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로자로서는 이 해고 여부의 정당성,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별소로 제기하거나 기존의 직위해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거를 청구 취지를 변경해야겠죠. 민사소송법상. 정정이 아닙니다. 청구 취지 변경입니다. 변경하고 정정은 달라요. 정정은 오타 고치는 게 정정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별소 제기 또는 청구 취지 변경으로 가야 된다. 소의 이익이 없어서 소각하당하기 전에. 예, 그 다음에 171페이지 제9절 직위해제 후 직권 면직 등과 같은 당연퇴직의 정당성 이거 말씀드렸죠.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뭐냐? 직위해제가 요 해고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면 이 직위해제 자체부터 해고니까 해고로서의 효력을 다퉈야 되는 거고요. 이 직위해제와 당연퇴직, 이 당연퇴직이 별도의 처분이다. 그럼 요걸 다퉈야 된다는 겁니다. 요걸 다퉈야 된다. 요건 인사명령에 불과한 거고. 자, 그럼 제10절, 172페이지 10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데요. 요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요. 지금 거의 뭐 시간이 끝날 때가 됐는데 요거까지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가 미처 요건 24조 조문에 삽입을 못 해놨네요. 근데 일반적으로 23조의 뭐 징계해고든 통상해고는 근로자의 기책사유가 있는 건데 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정리해고라고 그래가지고 사용자의 기책사유가 있는 해고예요. 그래서 요건이 엄격해야 되고요. 또한 해고가 한 사람한테 국한된 게 아니라 집단적, 대량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정당성 판단이 상당히 엄격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은요, 사실 조문에 있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조문을 풀어낼 줄 아셔야 돼요. 1번,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그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의미가 뭐냐? 172페이지 밑에 보시면 예방적 해고도 정당하다고 본 판례가 있다는 점. 이 부분 써주셔야 돼요. 이 부분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173페이지 소결 보면 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뭐 판단 기준이 있는데 뭐 이익잉여금 이 부분도 한번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판단 기준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 이 부분도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이 해고 회피 노력입니다. 해고 회피 노력.
어쨌든 해고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씩 덜 일하고 덜 받는 게 낫잖아요. 뭐 그런 식의 뭐 배치 전환, 잔업 규제, 신규 채용 뭐 중지, 희망퇴직자 우선퇴직 뭐 이런 등으로 해고 회피를 하려는 노력을 하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 그런 최후수단성이 있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어떤 거냐. 이 부분은 이 경영상 이유에 있는 이유에 의한 해고는 사용자의 기책 사유로 인한 거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금 급박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자기 입맛대로 해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해서 엉뚱한 사람을 해고했는데 근로자 측 요소도 반영을 해라 이겁니다. 근로자 측 요소의 반영. 뭐냐? 뭐 부양가족 수가 얼마인지, 이 사람이 얼마나 회사에 오래 다녔는지 뭐 이런 등등의 요소를 고려해야지 사용자 측 요소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인사평가를 원용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뭐 인사평가를 원용할 수 있다는 판결도 있고요. 그렇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판결은 인사평가 자체가 어느 자를 사람 대상자를 정해놓고 인사평가가 너무 급박하고 졸렬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사평가를 원용할 수 없다는 거지 뭐 일반론으로 인사평가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이 아니라고 본 판례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노동조합 및 근로자 대표에게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랑 그러면 저희가 해고를 하려면 해고 예고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해고 예고를 안 거쳐도 되느냐? 아니다. 해고 예고는 별도로 해야 된다. 경영상 이유에 있는 해고라고 해서 해고 예고를 안 거치는 것은 아니다. 그 부분 이제 다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 가면 5번. 요거 좀 빼먹으시는 분이 있어요. 요거까지 쓰시니까 다 했나 보다 하고 했는데, 대통령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부 장관 신고가 있어요. 요거 하나 써주시면 또 이제 배점 들어가죠. 그 다음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법적 효과인데 이 요건을 결여한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무효가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럼 이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느냐라고 보는 게 학설이에요. 학설은 어쨌든 근로자의 입장 편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하나만 위반해도 안 된다는데 대법원은 이거는 종합유기적인 요건이다. 종합유기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즉 개별 독립적인 요건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거기 때문에 약간 뭐 몇 개 빼먹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경미한 건지 여부를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했더라도 사용자에게는 의무가 부여돼요. 그게 답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177페이지는 뭐냐면요. 말씀드린 거예요. 그 사용자가 휴업을 할 때 사용자의 휴업은 근로자의 휴직을 동반한다고 했죠. 휴직을 동반한다고 했으니까 사용자가 휴업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 휴직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경우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을 휴업수당으로 줘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100분의 70 주니까 나 마음대로 할래, 휴업할래 이게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점, 그 점을 말한 게 177페이지입니다. 178페이지까지 나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12절 부당해고 구제 방법,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부당해고 구제 방법은요,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가 있고, 그 다음에 법원에 대한 사법적 구제가 있어요. 부당해고를 할 때, 법원에다 구제할 때는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하고, 그건 확인해소죠. 그와 별도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임금 청구 소송을 또 합니다. 이행해소 다 병합해서 하고요. 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러나 이제 노동위원회에 대한 행정적 구제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는 택일적, 병전적으로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해도 되고요. 뭐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 뭐 법원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뭐 전심 절차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도표에 보시면 뭐 기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 뭐 숙지하셔야 됩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와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 그 부분 보시면 되고요. 이거 당연히 뭐 제가 대충 넘어간다고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닌가 보다 아니라 이 구제 방법과 구제에 따른 내용 숙지하셔야 됩니다. 물론 조문에 있기는 한데요. 조문이 좀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이걸 봐서 빨리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집행 부분인데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명령은 집행력이 없고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만 집행력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구제명령에는 적용이 되고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통한 행정소송의 제기만으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했다 하더라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시효가 3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미지급 임금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당해고에 따른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본안으로 해가지고요. 근로자 지위 가처분 신청이나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보전 처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도표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간단한 도표지만 쓸 내용 많고요. 항상 뭐 해고라든지 인사명령 때 써줘야 될 내용들입니다. 제 13절 보시면 되고요. 제 14절도 보시면 됩니다. 제 182페이지 마지막인데 이 도표는 아라비아 숫자 2번에 대한 도표가 아니고 이게 중간에 빠졌어요. 이게 2012년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제가 도표로 올려놓은 건데 그 부분이 약간 누락됐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런 제도가 시행되는구나라고만 보시면 되니까요.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제 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집단적 노동관계에 대한 건데 이거는 이제 3회차 노동법 강의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